건강하셨기를 바라는데, 오늘 다투 이제 보시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잖아요. 굉장히 상승세야.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좀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관찰도 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한글을 이제 배웠는데 그 한글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모르면서 살았어요. 그게 왜 드러나냐면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언어더라 이거죠. 그 한글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글을 이제 배우면서 아이들이 그 모티베이션 생겨가지고 그냥 몸 비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한글 모음자음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늘 학교가지고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는 그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농땡이 부리고 공부하기 싫어서 비꼬고 이런 애들이 한글 배우고 나는데 재밌다는 거죠. 레고 이렇게 쌓는 것 같은 그런 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그 복수 전공을 했어요. 원래 이제 천문학 공부하고 물리학 공부를 하는데 2009년부터 이제 회사 리타이어하기는 5년 전쯤에 학위를 하나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인문사회계열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과학 연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그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그 자료를 분석하는 그걸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그 분석하는 방법이 특히 사회과학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메타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정량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통계, 빈도수 이런 걸 이제 관찰하면서 그 경향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성적 어떤 그 수가 아니고 성격상 어떤 그 경향을 보이느냐, 정성 분석, 정량 분석이 있고 그래요. 사회과학에서 이제 그걸 이제 혼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연구 동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 전체 여론 분석, 정보 확산 분석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로 제가 그 유튜브하고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그 경향을 갖다 이렇게 본 건데, 이제 그 유튜브 보시면은 페이크성도 많고 과장하는 것도 많아요. 이제 조심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경향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읽으려는 거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보이는데, 그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맥락과 경향성 이제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GDP가 37,000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구매력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일본보다도 높아요. 약간 높은데 구매력이 이제 37,000달러 이상 올라갔다는 거하고, 선진 OECD 경제협력국에 가입되어 있고 경제력이 이제 12위, 10대 강국 대회에 합류했고 군사 강국은 이제 한 5위라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은 5위가 4위, 3위 막 이렇게 올라갈 거라 그래요. 지금 그 발전하는 경향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G7 초청국,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 협력단 체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된 거예요. 거기 저쪽으로. 잘 아시지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선진국, 반도체 강국, 자동차도 물론이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5번째로 판매고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강국. BTS 애들이 7명인데 군대 복무 다 하고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유행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교합하는데 다시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게 계속되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스포츠도 이제 올림픽이나 축구,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비상임 이사국이 됐고 작년까지 한 2년 동안 의장국도 했고요. 굉장히 뜨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이 지놈들 뭐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튕기고 이러는 것만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한국을 하나의 그 성공 모델로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토가 그냥 우리 6.25 때처럼 쑥대밭이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수복을 하고 재건을 할 때 우리는 한국 모델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성공 모델로다가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하고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해. 이렇게 한국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 나라 같이 하기를 원한다. 부지런하고 품질 좋고 기술 탁월하고 실력 있고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고 오래 관계를 갖는 성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의점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한국은 뭐가 다르네. We like them.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있었지만 likable people. 참 같이 하고 싶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likable people. 이제 요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인데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likable 한 사람이 있고 likable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likable 한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이 빠릅니다. 이제 한국하고 달라 특히 미국은 그리고 동료사회 느끼시고 동료사회에서도 그 지금 참 멋있어, 괜찮아, 오래 살기만 해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likable people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구사하는 게 뭐냐 음악 스포츠 국방력 등등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다음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묻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서양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그 인식, 한국을 얼마나 아는 건지 그걸 보면은 서양 사회는 중국하고 일본이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도 잘 알고 일본도 잘 알아요. 근데 한국은 한국이 뭐야 어딨어?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배운 사람은 일본 식민지였잖아. 이런 생각 고정관념이 있어요. 중국하고 하면 중국 변방 아니야. 이런 인식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뜨면서 한국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네. 특히 역사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걸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말하려고 해서 트럼프한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업셋해가지고 난리치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구름이 거치듯이 거치면서 한국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좀 다에 가서 중국, 일본에 가려져 있던 한국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동양 역사의 원류로 밝혀지고 있다. 그 고조선, 특히 이제 동이족이 이제 우리의 그 원류인데, 그 안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동북아에서 균형된 희망으로 부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현 그 한국의 정부는 반미 정책하고 중국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뭐 이러는데, 6.25라는 그 전쟁을 통해서 체제 전쟁은 끝났잖아요. 미국과 인연을 가졌던 한국은 지금까지 12대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에 북한은 소련하고 중국하고 해가지고 꼴딱 배고픈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 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이제 좌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자꾸 중국이나 소련하고 관계하려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반미를 하면 안 돼요. 반미를 한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뭡니까 마음을 잘못 먹든지 현혹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은 잘 오던 것이 이제 망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조정에서 판단 잘못하고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해가지고 자꾸 그 강한 자한테 촉을 지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려운 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한미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그 성장,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반미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망쳐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만주를 접수하고, 만주가 사실 우리 조상들의 본거지예요. 잘 아시겠지만 만주를 접수하고 몽고하고 연합해서 동양의 중심 세력이 돼서 중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소련도 견제하고 굉장히 강자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보여요. 우리가 그걸 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하지 말자. 지금 친중 정부 들어서고 막 이랬는데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 이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역사는 그 주위의 강자들이 다 자기네 입맛대로 다 썼어요. 그 한국의 역사는 왜곡된 역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강단사학계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치는 분들이 강단사학이라고 그러는데, 강단사학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일본 식민지 시대, 중국 그런 사람들 그 역사관을 이제 한국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아래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미국과 한국, 양국에 좋은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이런 거 다 보고 가셔야 되잖아. 제가 지금까지 사셨는데 이제 한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한글의 자음 14개, 모음 10개 잘 아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자음과 모음을 이제 합하면서 소리가 나죠. 이거 보면 이제 레고 맞추는 것 같고, 수학놀이 같고, 모든 음을 표현할 새로운 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린아이가 IQ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짜 맞추고, 이러면서 소리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되겠네, 저것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창의력이거든요. 한글이 아이들한테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비전, 이런 걸 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IQ가 높아지는 거고 공부 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배웠으니까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 랭귀지하고 너무 다르거든.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한글 배우면서 모티베이션 생겨가지고 공부에 굉장히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일본하고 독일 부모들이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도리 가르치는데 이 잼 하면요 손가락이 움직이잖아요. 브레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브레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 자랄 때 아이들 브레인을 깨워주고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잼 가르치는 거거든요. 손가락 이 모션이 브레인하고 직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느끼는 건데 나이가 들면은 그런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머리 기능도 떨어지고 손가락 기능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배워야 돼요. 집에 가시면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악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 브레인이 깨있네요. 왼쪽도 하고.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번에 한 30개씩 하루에 서너 번씩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만 해보시면 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린아이가 이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그걸 배워야 돼. 왜냐하면 태워하니까 다시 배워서 깨워야 돼요. 예. 그리고 도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무슨 식사를 할 때 한 번에 뭐 30번씩 씹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왜 좋으냐 하면은, 저들 최근에 하는 건데, 이렇게 아래 위에 이렇게 꽉 누르면은 여기 근육에 힘이 가잖아요. 그 힘이 가는데 그것이 브레인에 전달이 돼가지고 브레인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똑똑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씹을수록 소화에도 물론 좋지만 브레인을 깨우는 데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씹으시면은 내 브레인이 좀 똑똑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습관 중에 좋은 점이 많다는 거, 또 살려내야 된다는 거, 또 선자 선녀들 이제 보시면은 자꾸 시키시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지만은 이제 배움의 흥미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한글의 음성 표현력, 여기 자음하고 모음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음성 표현력이죠. 다른 언어들의 음성 이런 거를 표현하는 글자, 도구로서 한글이 그렇게 적합화된 거죠.
이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어. 이 14개하고 10개를 조합하고 하면은 무슨 제 발음도 해낼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랭귀지가 세상에 있었나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IT하고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에 최적화돼가지고, 한글을 이제 입력하고 한글을 코드화하는 거, 전자코드하는 게 굉장히 적합해가지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국 영어하고 중국말, 일본말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는가. 논리적인 언어고, 신속한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셀폰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셀폰을 가지고서는 같은 내용의 문장을 입력을 하라고 이제 시합을 시켰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13초, 06초 걸렸고 일본에서 20초, 한글은 11초 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너무 이제 간결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어하고 중국어는 한문이 많잖아요. 한문이 많은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변환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옥편을 이제 보면은 옥자가 그러면 이제 옥편을 이제 쳐서 옥자가 약간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어느 건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거예요.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로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성어 표현요. 번역가들이 고민거리가 많대요.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의성어 표현들,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한국어에는 의성어 4,500개가 있는가 하면 영어는 30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말을 이제 한국 작품 같은 거, 이제 번역을 하려면 자기네는 그런 의성어가 없으니까 아주 힘들어 한대요. 번역가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한글 이제 잘 보시면은 우리가 모르던 거, 수학적 계산 방법인데, 한글은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혹은 받침, 이런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소리 보면은 자음, 첫소리는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죠. 자음. 그 다음에 쌍자음, 쌍기역, 쌍비역, 쌍비역, 쌍시역, 쌍시역. 이게 5개가 추가돼가지고 19개의 초성 그 캔디데이트 있는 거죠. 중성 가운데 소리는 10개 모음에다가 복합 모음,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11개가 돼가지고 21가지. 종성, 끝소리, 받침. 이것도 이제 그 자음 14자는 우선 받침의 캔디데이트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겹받침. 이렇게 기역시어, 니은지어, 뭐 이렇게. 이게 또 11개가 있어가지고 다 합하니까 이게 28가지. 이거를 다 곱하니까 11,172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어느 랭귀지 발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웬만한 그 자연에서 나오는 음들,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11,000개씩 되니까. 이제 한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 음을 따져보면은 세상에 없는 발음도 있을지 몰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또, 쉐, 과, 쥐, 펄, 제, 뼈, 깨, 깨울, 뭐지. 이런 발음들이 가능하잖아요. 조합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발음들이
세상에 없는 발음도 있었을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새로 이제 발음이 나오는 건데, 한글의 그 우수성, 그 일반성, 예, 그런 게. 이제 구조를 보면은, 한글의 경우에는 자음 즉시 조합해가지고 변환 필요 없이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입력도 가능하고. 근데 영어를 보면은 알파벳을 나열해야 되는데, 변화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 길이가 굉장히 길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꼽는 거니까 한글을 이렇게 네모난 그 안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 보면요, 스펠링이 15개짜리도 있어요. 한참 하나의 문장이나 마찬가지야. 한 단어가 스펠링이 15개씩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면 문장이에요. 문장. 예. 이제 그런 경우가 돼. 이제 그런 거 이제 타자 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보면은 로마자로 이제 자기네 말을, 발음을 로마자로 이제 변환을 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한자를 선택하는데 이 변환 과정을 거쳐야 돼. AI로다가 보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일본은 더 어려운 게 로마자 표기에다가 가나, 그래서 이제 옥편 찾듯이 하는 거죠. 이중 변환을 하는데, 굉장히 느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자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아직 그 팩스로다가 사무실 팩스로다가 왔다 갔다 한대요. 이제 우리는 뭐 이메일로 다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거기 아직도 팩스를 하고 있고 애널로그 시대래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일본 인구가 1억이 넘는 1억 2천이가 이렇게 되고, 관공서도 굉장히 보수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일본이 발전하는데 좀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가지고 좋은 랭귀지를 이제 전수받아서 21세기에 우리가 뜨는 거죠. 온라인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딱 맞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상승 효과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격차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손자 손녀들한테 한글 자랑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우리 애들도 주말에 학교 보내다가 싫어해가지고 애들 싫어하잖아요. 결국 그만들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항상 나 한국말 할 줄 아냐 모른다 이게. 창피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왜 우리한테 그때 억지로라도 가르치지 않았냐, 이제 그런 후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인류가 20만 년 전쯤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다가 대륙으로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일로 나갔다가 이렇게 해안가로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갔고, 또 한 주로는 여기서 육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서구로 나가고, 그다음에 2만 년쯤 해서는 여기 건너가는데, 2만 년 전쯤에 빙하기로 말하면은 굉장히 피크에 있었던 그런 빙하기예요. 바다에 있는 물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대륙하고 북미주 여기가 물이 얼으면서 물을 다 빨아가니까 육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건너갈 수 있었죠. 그럼 그 당시에는 한반도 주위에 서해하고 일본을 가는 현해탄 거기 물이 다 없었대요. 다 육지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지금 바다가 되냐? 그 후에 빙하기를 지나면서 간빙이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찬 거예요. 그게 13,000년쯤부터 서기 1800년까지 이제 녹아가지고 그 해수면이 한 120m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서해바다가 생기고 현해탄이 물이 들어찬 거예요. 예, 그런 그 역사적인 인류학적인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북미주의 인디안들 원주민들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동양적인 거 우리 그 한국과 관련된 그런 문화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한국의 그 배재대학교에 손선태 교수라는 분이 그걸 굉장히 파고 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증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까지 고조선의 후예들이 갔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안데스 산맥에 그 굉장히 높은 산 속에 들어가면은 그 한국의 그 한글 시골집에 그런 환경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위에 이렇게 쓰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쓰는 거하고 한 40개가 같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57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아직도 잊질 않아. 굉장히 감수성이 있어가지고 잊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데스 산맥 그 속에 그 마을에 이렇게 집을 들여다보면 그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가 있고 저 솥을 얹는 게 있고 아궁이에서 불 때 그러면은 이제 땔감 갖다 놓고 부식갱이로다가 이렇게 휘졌잖아요. 부식갱이, 뭐 아궁이, 뭐 솥, 뭐 이런 언어들이 같다는 거예요.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옛날 뒷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변소 있잖아요. 뒷간이라고 그러죠. 그 뒷간에 가면은 널판지 2개가 이렇게 있대. 똑같아. 그 뒷간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집 주위에서 쓰는 그 데일리 용어들이 한 40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직도 잊질 않는데, 이제 여기 이제 빙하기 때 여기 이제 꽝꽝 얼어가지고 육지가 되고 이렇게 따라 내려간 거죠. 그 해안가를 따라서 내려가 여기까지 갔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그 브라더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래저래 이제 세상에서 알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디테일한 건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북방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해안가를 따라서 오는 게 남방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북방 계열이 한 70%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운동장에 모아놔. 한국 사람 100명을 랜덤으로. 그러면은 한 70%는 북방 계열이고 30%는 남방 계열이에요. 네, 남방 계열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네모에 가깝고 북방 계열은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제 이렇게 생기고 남방 계열은 눈썹이라든가 이렇게 진하고 북방 계열은 아주 연해요. 저도 이제 연한 편인데 티피컬한 이제 북방 계열인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려온 사람, 올라간 사람. 근데 중국은 그 반면에 여기서 올라간 사람이 70%,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이 한 30%. 중국 사람 100명 세워놓고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좀, 이영규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의 기원 연구를 했는데, 이 친구예요. 서울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청동검, 이제 만주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고인돌이 전 세계적으로 한 1만 개 정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만 한 4만 5천 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 왜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중에 40%, 45%가 한반도, 한국 중심으로 있느냐 이거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해서 그런 건데,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나오지만은,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감안하면은, 한국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의 시초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계속 연구하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고조선의 영역인데, 여기까지 해서 중국의 동해안, 산동반도예요. 동해안이 쭉 상해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여기 진짜 동이족들이 살던 지역이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다가 채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00년 전에, 여기 육지였을 때, 아까 보여드린 동이족이 내려오면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빙하기가 다시 와가지고, 여기 물을 다 흡수해서 얼어버리면 여기 다시 육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닷속에 유적들이 나올지 몰라. 성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지 모른다.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한국에는 북방민족이 70%, 남방민족 30%, 중국은 북방민족 30%, 남방민족 70%.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동이족이 북쪽에서 북방민족이 내려오면서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착지가 있어가지고 문화를 이루는데, 여기에 이제 홍사 문화가 황하 문명,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고 이제 황하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황하 문명.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 그거보다 1000년 이상 전에 홍산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발달했어요. 옷기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황하 문명 할 때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자기네가 4대문 발상지 중에 하나라고 이제 뽀기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1000년, 1500년 전에 홍산 문화가 여기서 이제 황하 문명이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했는데, 중국 역사학자들이 자기네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문명이 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위에서 북방민족이 내려오면서 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온 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해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삼국이 삼국사기에 있는 일식 데이터를, 이제 일식이 생겼는데, 일식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따로따로 관찰을 했어요. 기록을 남겼는데,
그거를 분석했더니 고구려는 몽고 지역에 있었고 왕실이죠. 그 다음에 백제는 북경 지역에 있었고 신라는 양자강 중류 지역에 있다가 경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 발견이 있었는데 제 천문학 후배들이 76학번하고 79학번 젊은 친구들이 발견했어요. 이 천문학이 우리 실생활하고 거리가 멀고 그냥 구름 잡는 그런 것 같은데 실생활에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공학 같으면요, 이론이 하나 나오면은 한 5년이면은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제품이 나와요. 공학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물리학 같으면은 그게 한 10년, 15년 걸리고 또 공학보다는 거리가 이제 이론이니까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거 가면은 이제 또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한 2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천문학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려요. 실생활에 이제 적용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홍산 문화는 이제 우리 그 조상의 문화라는 거, 특히 이제 이거를 이제 고조선하고 이제 연관시키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BC 2333년,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 전에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BC 2303년에서 잘려버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이디어가 없고, 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제 역사인데, 이 홍산 문화가 고조선의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족 최초육간 고조선 그 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고, 고조선은 여화문명 거기고, 그 고조선 바로 이전에 이제 석기시대, 철기시대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한국의 고대사를, 시간이 가져가네. 한국의 고대사를 외국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소련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하고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외국 고조선 바로 전에는 이 배달국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석배 박사로 천문학한 사람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BC 58년에 시작됐다 그러면 북부여는 BC 231도 58까지 단군조선은 2334년서부터 238년 그 전에 배달국이 있었는데 3897 BC에서부터 233까지 환국이 있는데 7197에서 3897까지 일곱 분의 이제 환인이 다스렸다 뭐 이제 이런 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역사는 단군조선 2333년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이제 하버드 교수가 이제 얘기하기를 문명의 기원은 한국이었을지 모른다. 네, 그거를 이제 주장하고 역사학자죠.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북방민족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반도, 중국 대륙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백강 박사님은 이제 여기지만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쓴 그 책들이 많아요.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그 중국의 사설을 들여다보면은 한국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로서는 빼도 박도 못해. 자기네들 쓴 책, 그 역사서에 한국 얘기가 있으니까, 뭐, 자기네가 뭐 복속했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하지만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2차 대전 때요, 영국의 파일럿가 중국 대륙을 지나가다가 그 광동성 그저 남쪽에 보니까 피라미드 필드가 있는 거야. 수십 개, 뭐 140개라든가 뭐 몇 개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말이야.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그 발굴단이 갔어. 근데 발굴을 못하게 해. 근데 자체 내에서, 중국 내에서 그 관료들이 와가지고 이제 발굴 작업을 하는데, 열어보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없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동의조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덮어라. 그래가지고, 개발하다가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좀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왜 진시황릉에 가면은 이런 이제 모형으로다가 이제 진흙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용사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머리에 상투가 있어. 중국은 상투가 없는 나라예요. 그 이제 고조선의 그 동이족들이 상투를 이제 하는데 그 상투가 제가 듣기로는 그 하늘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늘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심볼이래요. 상투가. 그걸 갓도 쓰고 상투 이제 하는 게. 중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진시황릉에 이런 영명이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전형적인 중국 사람이 아니거든. 이것도 타다가 묻었다 그러는데 그 왜 이제 다시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마차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 바퀴 있잖아요. 바퀴의 창살이 전형적인 중국 거는 한 30개래. 근데 저거는 33개인가 그래요. 이게 중국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럼 또 하나 재미난 얘기는 그 당태종이 이재민이 이제 그 백제 의자왕인가 누가 죽었대요. 그랬더니 이재민이가 동력을 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상이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쪽 의자를 좀 열으면서 여기를 다 동이족의 터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여기 물이 없었다 그러면 인필대로 여기가 다 동이족의 터전이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파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사에 이제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동이족의 역사로. 그리고 이제 이덕일 박사로 제야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하기는 이제 동이족은 모기 사회고 키가 170이 육체는 생활 환경이 풍족했다는 거죠. 중국은 화이족인데 그 후에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시작됐다 그러는데 굉장히 제한된 거고 중국 사서에 보면은 사망오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뭡니까 여기 사마천 사기 중국 역사서예요. 이 사람들이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대사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동이족의 역사였던 그 요한문, 중원문명 이런 줄기를 자기네의 역사를 둔갑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런 걸 밝혀내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군의 후손이 한 5억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고 주장하는 종족들이 많이 나와요. 중국 대륙, 또 동남아 이런 데서. 단군의 후예들이 하나로 다시 뭉치자, 이제, 이 땅을 이제 수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대이동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귀화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몽골인의 79%가 이제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거, 그게 나왔고요. 그 몽골과 만주는 앞으로 한국으로 이제 합칠 거다, 한국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한국도 좋아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여기 재미난 거는 그 김정민 박사라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가 중동에 그 건설 사업하는 데 갔다가 또 뭐 중앙아시아도 또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중앙아시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고고학이나 이런 걸 또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그 단군 신화하고 비슷한 게 그렇게 많대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고대사고 중앙아시아 고대사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하고 이제 증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계가 넓어지고 한국인들이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연결점이 돼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이 동이족의 후예일지도 모른다. 손성태 교수, 배세대학교, 그분이 이제 책을 내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한글 보면은 이제 기원 글자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이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자는 요때 발음이 되고 기역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음, 니은, 리을, 기역, 오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한글은 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발음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예상하고 이제 이런 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타이프라이터, 한국 타이프라이터 굉장히 빠르고 변환이 없어요.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변환해서 찾아내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환자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뭐 2,000자, 또 좀 더 책도 읽고 전문서적 하려면 3,000자 이상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거 들어가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한글을 익힌 나라들 이제 얘기 나오고 AI에 한글이 AI에 적합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희망이 많다는 거죠. 한국. 그 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언 27개국이 한글 채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나라별로 좀 다르겠지만 자기네가 언어를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글로 하면은 이제 쉬울 거다. 여기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 대만,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글 배우라고 달려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그 학교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는데 그거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애들이 모티베이션 생기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지금 얘기가 이제 한글은 미래의 기록 언어로 선정될 수 있다. 그 세계 언어로 에스페란토라는 언어가 만드는 게 있었어요. 에스페란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자. 그래서 에스페란토라는 그 있었는데 그게 한참 잠깐 하다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이제 한글이 이제 세계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할 수 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의사가 4,500개, 영어가 30개.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 보면은 뭐 알쏭달쏭 이제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는 그런 이제 비슷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자로 11,171자를 만들어낸 이제 한글 이제 하나의 그 공식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 속에는 수학적 비밀이 들어있다. 한글은 하늘이 내린 코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영어를 배우고 이제 한문 이제 이런 거 배우는데 수년 걸리거든요. 한글은 머리 좀 빠른 사람은 한 30분을 깨우쳐요. 모음 자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컴포러블하게 이제 배우려면은 한 6개월 걸리는데 한문 같은 건 뭐 1년도 더 걸리고 영어도 물론 더 걸리고 한글이 굉장히 우수화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본에 고등학교 4,800개가 한글 도입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거, 일본어는 20초 걸리고 한글은 11초, 중국어는 이제 13초 걸린다는 거죠. 중국 한자 포기하고 중국이 한글을 따라한다.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참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아이들 때문에 한글을 좋아하니까 각 나라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하고. 여기 이제 흥미있는 게 있어요. 훈민정음놀이는 세계에서 그 기업들이 이렇게 한글을 들여다보니까 활용도가 많고, IT 같은 거 이렇게 쓰면은 뭔가 돈이 될 만한 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선수를 쳐야 되는데 이제 들고 봐야 돼요. 같은 말씀드린 거죠. 아주 비슷한 거예요. 한글은 이제 번역을 포기한 문자다 아까 말씀드리고, 눈일제 눈에 대한 그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눈도 있지만 시야도 들어갈 때 눈이라고 하죠. 그 눈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릴 눈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데 이게 48개쯤 있다 그래요.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랭귀지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한글이 AI를 울렸다. 너무 이제 우수하고 그러니까 AI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